배신자다. 나쁜 놈이야. 그날 고을 사람들은 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배신자다.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문서에 숨겨진 진실을. 오늘 이야기는 조선 순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순조 시절, 나라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안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고 탐과 놀이들이 백성의 피를 빨았으며 곳곳에서 밀란의 기운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에 김윤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향리로 고을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이었지요. 조선시대 향리는 관아의 장부를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의 호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권력은 없었지만 실무를 쥐고 있었기에 부정을 저지르기 가장 쉬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윤겸은 달랐습니다. 곡식과 세금, 백성들의 사정을 정리하면서도 한 톨의 쌀도 한 양의 돈도 사사로이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공만큼은 믿을 수 있지. 저 집안은 한치의 속임이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관아의 다른 이들은 믿지 않아도 김윤겸만큼은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19살 된 외동딸 도희가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가의 딸이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윤겸은 딸에게 도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도는 바른 길을, 희는 귀한 여자를 뜻했습니다. 도희는 아버지를 닮아 고든 성품을 지녔고 글을 읽고 쓸 줄도 알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지요. 아버지는 늘 딸에게 말했습니다. 도희야, 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건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법이다. 벼슬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하단다. 도희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윤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떳떳함은 칭찬받기 위한 게 아니란다. 칭찬받지 못해도 오해받아도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때 도희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습니다. 그의 여름,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는 석 달 동안 내리지 않았고 논바닥은 갈라졌으며 곡식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고을의 창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창고의 곡식이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윤겸은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준 곡식보다 더 많은 곡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고 곡식을 빼돌리고 있구나. 윤겸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을 수령과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 하나가 결탁하여 창고의 군량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겸은 바로 고발하고 싶었습니다만 수령은 자신의 상관이었고 상인은 알고 보니 한양의 권력자와 연결된 힘 있는 거상이었습니다. 증거 없이 고발했다간 오히려 자신이 모함죄로 처벌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당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윤겸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윤겸은 공식 문서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관아의 양식 그대로 정식 문서처럼 보이게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관아 곡식 50섬을 빼내어 외부 상인에게 판매함.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관인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건 진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문서였지요. 윤겸은 이 문서를 창고 관리 장부 사이에 살짝 끼워두었습니다. 수령이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 문서를 발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저 수령은 틀림없이 이 문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겠지. 아, 김윤겸도 우리처럼 곡식을 빼돌리려 하는구나. 그럼 우리와 한패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수령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면 그 순간 숨겨둔 증인들과 함께 수령의 비리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었습니다. 위험한 계획임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몰랐습니다. 그 문서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은 겨울이 깊어가던 때였습니다. 나라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흉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고을의 창고 관리가 의심스럽다는 밀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 일행은 고을 창고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겨진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김윤겸이 미끼로 만들었던 그 문서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암행어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고을의 군량 일부를 빼서 외부 상인에게 넘긴다. 그리고 문서 맨 아래 분명히 찍혀있던 도장 하나. 김윤겸의 관인.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외부 유출이다. 김윤겸을 당장 잡아들여라. 윤겸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이 문서 내가 쓴 것이냐? 네. 도장도 내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군량을 빼돌린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윤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문서의 뜻은 제가 말한 뜻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제가 직접. 그때 암행어사 일행 중 한 명이 윤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이자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윤겸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수령 및 상인과 한패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역으로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미끼가 오히려 자신을 잡는 덫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은 하루도 안 되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김윤겸이 군량을 빼돌렸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굶었던 거구나. 청렴한 척했지만 속으론 도둑이었어. 그렇게 김윤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인은 아버지의 그 소문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필체도 내 아버지의 것이 맞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도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손가락질, 이웃들의 외면, 어른들의 실망스러운 눈빛, 모든 것이 도희를 짓눌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도희는 아버지를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사정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관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도희의 간곡한 부탁에 잠시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아버지, 윤겸은 딸을 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아버지, 그 문서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겁니까? 도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증거 사이에서 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겸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희야,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실도 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은 언제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진실을 지킬 때가 있지. 도희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억울한 겁니까? 윤겸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희야, 아버지가 평생 내게 가르친 게 무엇이냐? 사람은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지. 네. 그렇다면 그것을 믿거라. 하지만 아버지를 믿는 것과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다르단다. 세상이 오해해도 내가 이 아비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믿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도희는 옥을 나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윤겸은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에 처한다. 당시 조선시대 유배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가까운 곳부터 먼 섬까지 다양했습니다. 윤겸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배신자를 봐라. 청렴한 척하더니 윤겸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곤장 20대를 맞고 죄인의 표식인 칼을 목에 걸고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우릴 속였구나. 이 배신자. 그래서 그렇게 청렴한 척했나? 돌이 날아왔습니다. 윤겸은 피했지만 어깨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웃들의 외면, 그리고 자신조차 아버지를 확신할 수 없는 마음. 도희는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윤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진실보다 먼저 무너진다. 하지만 진실은 평판보다 오래 남는단다. 도희는 그 말을 듣고 길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윤겸이 떠난 뒤 고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곡식 관리가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세금은 늘었고 창고의 곡식은 계속 사라졌으며 굶는 백성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었다면 아버지가 떠난 지금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의 여자가 관아의 장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도희는 진실을 알기 위해 들키면 큰 벌을 받을 일이라는 걸 알고도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도희는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 간 이후 창고에서 빠져나간 곡식의 양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요. 도희는 그 문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인이 찍힌 그 문서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식 거래 문서 양식이었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거래 날짜도 애매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곡식을 빼돌리려 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을 리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서가 발견된 곳이 창고 장부 사이였다는 점. 왜 장부 사이에? 진짜 거래라면 따로 제대로 보관했을 텐데. 도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건 미끼였던 걸까? 도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한 창고직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김영감님은 억울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내가 봤어요. 수령나리와 한양에서 온 상인이 몰래 곡식을 빼돌리는 걸요. 정말입니까? 김영감님은 그걸 막으려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영감님을 덫에 걸리게 만든 겁니다. 도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그 말씀을 진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나 같은 늙은이의 말을요. 게다가 저들은 암행어사 일행까지 매수했다던데요. 도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변명하지 않으셨는지를. 도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어.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의 불일치, 창고지기의 증언, 그리고 수령과 상인의 거래 기록.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령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상인은 이미 한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상소를 올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마을의 서당 훈장님께 부탁하여 상소문을 대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혼자 한양까지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하지만 도희는 마을의 보부상 일행을 따라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에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제 아버지 김윤겸은 억울합니다. 진짜 범인은 고을 수령과 상인입니다. 하지만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뜻이다. 이미 판결된 사안은 다시 들추지 말라 하셨다. 도희는 좌절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도희는 아버지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천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자 홀몸으로 바다 건너 먼 섬까지 간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희는 관아에 간곡히 청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꼭 한 번만요. 관아에서는 도희의 간곡한 청에 특별히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유배지 방문은 가족에게 허용된 권리였으니까요. 도희는 한양에서 부산까지 육로로, 부산에서 제주까지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몇 달이 지나서야 힘들게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초가집에서 밭일을 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고됐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겸은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희야, 내가 왜 여기까지?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하려 하셨는지요. 윤겸은 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희는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모두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윤겸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내 말이 맞다. 그 문서는 군량을 빼돌린 문서가 아니라 빼돌리려는 자들을 잡기 위한 미끼였다. 윤겸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수령과 상인이 결탁한 사실을 알았지.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공식 문서 형식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 창고 장부 사이에 끼워뒀어. 수령이 장부를 확인하다가 그 문서를 발견하고 김윤겸도 곡식을 빼돌리려 하는구나 착각하길 바랐던 거야. 그럼 수령이 나에게 접근해 함께하자고 제안할 테고 그 순간을 포착하려 했지.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암행어사라 믿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미 저들과 한패가 되어 있는 자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수령은 나보다 먼저 그 문서를 발견하고 암행어사가 올 때까지 숨겨뒀다가 나를 역적으로 만드는 증거로 내놓은 거야.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윤겸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변명한들 누가 믿었겠느냐? 저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나는 힘없는 향리에 불과했다. 내가 진실을 말해도 오히려 저들은 더 큰 죄를 뒤집었을 뿐이었지. 하지만 도희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다만 그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이지. 도희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도희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몇 달 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한양의 한 상인이 의금부에 고발장을 냈던 것입니다. 그 상인은 김윤겸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상인의 경쟁자였습니다. 고발장에는 상세한 거래 내역과 수령과의 결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그 수령과 상인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 일행 중 사사로이 은전을 받고 죄를 눈감아주던 자 또한 끝내 붙잡혔습니다. 그제야 김윤겸의 누명은 풀렸습니다. 김윤겸은 무죄다. 즉시 유배에서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하라. 임금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도희는 즉시 다시 제주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누명이 풀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힘든 생활과 마음의 상처가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윤겸은 딸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진실이 밝혀졌구나. 네, 아버지. 이제 모두가 압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셨는지를요.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있다. 네,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증거를 먼저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증거보다 더 깊은 곳에 있지.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도 살펴보거라. 네, 아버지.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도 떳떳함을 잃지 마라. 사람들이 오해해도 세상이 외면해도 내 마음이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도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의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너는 잘못이 없다. 그날 밤 김윤겸은 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희는 아버지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셔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김영감님, 정말 억울하셨겠네. 어쩌나 우리가 잘못 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관아에서는 김윤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김윤겸은 고을의 재산을 지키려 했던 충직한 향리였다.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가문에 정려를 내린다. 정려는 충신이나 효자, 연려의 집 앞에 세우는 명예로운 표지였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아버지처럼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화려한 표지보다는 떳떳함이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몇 해 뒤 도희는 아버지의 묘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글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새겨 넣었습니다. 떳떳한 사람 김윤겸.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도희는 평생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신분으로 서당을 열 수는 없었지만 도희는 마을의 여자아이들에게 조금씩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믿지 말거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아야 한단다. 세상은 눈앞의 증거를 믿지만 진실은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법이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도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증조할아버지는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떳떳하게 사셨단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지. 손녀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요? 그렇단다. 수령과 상인은 큰 벌을 받았지. 그럼 다행이네요.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이라고만 할 수 없단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셨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시지는 못하셨기 때문이야. 왜요?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란다.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늘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떳떳함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떳떳하다면 세상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책번 야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그리고 떳떳한 하루 보내세요.